지난 시간에는 휴머니즘에 대해서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인물,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에라스미스의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래도 역시 르네상스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술이죠. 그쵸?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에 대한 부분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휴머니즘에 그 깔려있는 세속주의 사상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문학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주제만을 그리던 데에서 벗어나서 원근법과 명암을 표현하는 자연 그 자체를 보이는 대로 묘사하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봤었죠. 그 중세시대 그림 봤었죠. 그쵸? 네, 살짝. 거기에 원근법이 있나요? 아, 딱 여기만 이게 딱 보여주는. 그쵸? 예. 사람도 그냥 무슨 2D였잖아요. 그쵸? 네, 2살 애기들이 그린 것처럼. 명암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 안 들어가 안 있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그 이후에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보시면은 딱 원근법으로 딱 있잖아요. 그쵸? 네, 앞쪽에 있는 사람 좀 더 크고 뒤쪽에 있는 사람 조금 작죠? 그리고 사람의 그 이렇게 얼굴에 이런데 명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한 변화가 이제 이렇게 예술, 미술 분야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들어봤었죠. 그쵸? 네, 많이 예, 들어가. 이 사람이 이제 르네상스 예술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팔방미인이에요. 네? 팔방미인. 이 사람 여자였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미인. 미녀가 아니라 미인. 어,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대략 한 8가지 정도 된대요. 네, 정면이 있고, 그쵸? 그 다음 네, 뭐예요? 후면이 있고, 네, 좌우 옆면이 있죠? 이렇게 해서 4개의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돼요? 45도씩. 네, 이렇게 해서 8가지 방면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정면이 자신 있어. 아니면 나는 측면이 잘생긴 것 같아. 이런 면들이 있죠. 그쵸? 네,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거는 8가지 방면에서 봐도 다 뛰어났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인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냐면은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단어가 팔방미인이에요. 네. 그래서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가로 기억하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모나리자. 요 눈썹 없는 사람 아, 네. 아니죠. 그쵸? 알죠. 눈썹 없는 아주머니. 그쵸? 그 그림 저기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소개서가 아직도 남아있대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는데 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림도 좀 그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관련된 어떤 오더를 주시려면은 주셔도 됩니다 해서 화가라고 하는 이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대요. 아, 몰랐죠. 네. 가장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는 엔지니어다라는 그 말. 엔지니어가 살짝 기술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엔지니어냐? 전쟁과 관련된 분야의 엔지니어다 이런 거를 먼저 앞세웠다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어디 뭐 저기 뭐 그 공작이나 뭐 이런 뭐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개선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뭐예요? 자기를 고용해 달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제가 완전히 그 지금의 군대를 다른 군대로 바꿔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묘한, 그쵸?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 줄도 알고, 기존의 것들도 이렇게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할 줄 압니다. 그쵸? 그래서 뭐 성을 쌓는다거나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저 그림도 좀 그릴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를 고용하시면은 해서 이러이러한 일 시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오늘날의 자기소개서, 그게 남아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게 그 무언가 하나의 일에 이렇게 끝까지 막 집중하고 이런 걸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팔방미인이고 못하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막 여기저기로 막 분산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완성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20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눈썹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쵸? 눈썹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쵸? 그것도 참 특이해요. 서연이 눈썹 한번 밀어볼까요? 아, 어, 어, 사람 진짜 이상해 보여요. 무서워, 무서워. 근데 모나리자 눈썹이 없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참 신기해요. 그쵸? 네. 그리고 뒤쪽에 배경도 완성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해서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그의 노트를 보면은 뭐 오늘날에 이제 그 비행을 할 수 있는 원리들, 그 비행기에 대한 어떤 초안 과학적 원리들이 막 나와 있고, 뭐 잠수함, 막 이런 것까지도 막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구현이 불가능했겠죠, 그쵸? 근데 네. 그런 것들까지도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설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케치 노트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다빈치 하면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정도로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조각, 수학, 과학, 공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지식과 그런 재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의 노트에 나오는 비행기구에 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과학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왜 그 비행기구 그림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날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러저러저러하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왜 대단했냐면은 이 시대만 해도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꿈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면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오늘날까지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미술이면 미술, 기계면 기계, 그 다음에 뭐 생물학이면 생물학, 그리고 뭐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것들,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 로마의 부도 독성까지도 기가 막히게 재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의 그런 어떤 화려했던 그런 문화 예술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타락한 정신도 그대로 이어. 아, 예. 네. 이 사람 그리고 자체가 그리고 그 사생아 출신이에요. 아, 네. 정식 결혼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젊은 남녀가 그냥 한때 그 불리는 그 마음을 못 이겨서 이제 그 나온 아들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못 받고 자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그리스 로마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 배우다 보니까 예, 진짜 그리스 로마 사람처럼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에 예, 빠져가지고 그 뭐더라 그 유명해요. 예, 그 뭐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그 유명한 그 성 요한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인가 성 요한인가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요렇게 팔 해가지고 요렇게 손가락 요렇게 하고 있는 그리고 머리 이렇게 장발로 요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 네. 요 수업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빈치 요한 하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 대상의 얼굴을 자기 동성애 파트너로 썼대요. 아, 예, 자기 동성애 파트너 얼굴을 요한 얼굴로 썼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예, 그만큼 그리스 로마의 정신에 아주 이제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예,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그래, 건축도, 예, 건축에도 이 일가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빈치와, 예, 동급이라고 말해도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아, 사람은 예, 진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의 그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예술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빈치처럼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화가이기도 하면서 조각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아,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본업은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돌 있잖아요. 거대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석상을 만들어내는 예, 부분에 있어서 명성을 뛰어나게 어, 펼쳤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요렇게 붙잡고 이러고 있는 그 석상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 아니요. 이거 피에타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석상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끝나고 찾아보세요. 예. 그, 근데 요게 있는데 요게 미켈란젤로의 조각의 그 대표작이에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24인가 25살에 만든 거래요. 와, 그러니까 만년에 그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막 데뷔해서 만들었는데 인류 조각사에서 최고 그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냥 천재, 천재 예, 중에, 그냥 천재예요. 그리고 아, 이 다비드상 이건 유명하죠, 그쵸?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 돌멩이 이렇게 하나 쥐고 있고 이렇게 있는 그 나체로 있는 그 큰 상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요거 이제 요것도 젊을 때 한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모세 상도 이제 이렇게 모세 이렇게 얼굴 있으면은 이렇게 뿔 2개 달린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 끼고 앉아 있는 예, 요 상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요거 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조각에 있어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어, 명성을 날렸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뭐냐 그 로마 교황이 우리 저 시스티나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었어요. 채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장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수하면서 이 교황이 생각했을 때 이 천장에다가 조금 멋진 그림을 조금 그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누구를 했으면 누구한테 이거를 맡기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켈란젤로를 추천했대요. 네. 근데 이 사람 조각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조각가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뭐냐 라파엘로 있잖아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아테네 학당 그렸던 라파엘로. 네. 라파엘로 있으니까 라파엘로 좀 시키십시오 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 교황이 되게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아, 네, 네. 라파엘로가 있는데도 굳이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꼭 그려야 된다. 아, 네. 그리고 그 벽화는 그냥 벽에다 대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천장화는 근데 또 레벨이 달라요. 천장화는 벽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천장화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런 이제 그 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한 20m 가까이 된답니다. 와. 네,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천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전에 말했던 프레스코화로 그리는 건데, 아, 먼저, 그때 네, 먼저 스코를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그린 다음에 맞아요, 그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말랑말랑한 석고로 내가 그릴 만큼의 분량을 이렇게 먼저 칠해 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게 마르기 전에 어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가지고 누워요, 이렇게. 네. 누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릴 만큼 그 석고를 먼저 이렇게 바릅니다. 근데 이 바르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쵸? 아, 예, 그거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물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막 떨어지고, 막 네. 누워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20m 위에 있는데 이 위에서 안 떨 수. 예,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쵸? 20m면 네. 한 몇 층 저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한 2m에서 3m 되거든요. 2m에서 3m 사이예요. 네. 그냥 크게 잡아서 3m로 친다면 37에 21이잖아요. 거의 아파트 7층 높이 되는 거죠.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 수당 이거 굉장히 많이 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황이 굳이 꼭 이거를 미켈란젤로한테 꼭 맡겨야 된다고 하면서 미켈란젤로한테 어거지로 맡겨버려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갔는데 그 교황이 요청한 거는 이 천장 에다가 12사도를 좀 그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잖아요. 그쵸? 그 네. 12명을 한 명 한 명씩 그려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막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네. 12명으로 채우려면은 막 사람 얼굴을 막 이따만하게 아, 해야 되고 하니까 아예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그래서 천지창조. 그래서 그 유명한 거 우리 봤었죠. 그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딱 예, 말하는. 아담의 창조. 그게 한 대목이에요. 한 대목.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그 테마로 구성해가지고 총 그 테마가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열 몇 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그 아담의 창조 그겁니다. 와. 그거를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더 있다는 소리. 예, 그게 끝이 아닌데, 네. 예, 그걸 이제 열심히 이제 여기다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 그리는데 한 8년인가 밖에 안 걸렸대요. 와. 예, 그러니까 원래 화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화가가 아닌데도 그 정도입니다. 원래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그리고 그 8년 중에서 그 뭐지? 그 처음 2년은 이제 안 한다고 교황하고 막 투닥투닥 하면서 한 2년 가까이 안 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한 거는 한 6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거를 거의 혼자서 그거를 다 조수의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받고 거의 혼자서 다 완성했다고 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완성을 했더니 후임 교황이 그러니까 그 완성되고 나서 교황이 보고 이제 극찬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와, 역시 맡기기 잘했어 이러면서 그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후임 교황이 또 오더를 주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장식하고 보니까 벽이 좀 휑하다. 저쪽 벽에다 이제 창세기를 했으니까 저쪽 벽에다가는 요한계시록을 좀 주제로 해서 그려달라 해서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이제 그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그 벽에다가 또 그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최후의 심판 그림은 본 적이 없는데. 본 적 없어요? 네. 그것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르네상스 기법으로 화풍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두가 다 누드입니다. 나체로 나와 있어요. 네. 나체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후대 그 명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옷을 막 덧입혀 놓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스티나 그 성당에 가면 천장에는 천지창조 그리고 벽에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프레스코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회반죽이 사실상 벽과 일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깨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한은 계속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이제 미켈란젤로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본업이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래서 더 유명한 거는 아까 말했던 피에타, 다비드, 모세 같은 조각상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조각가로 왜 그렇게 그 명성을 날렸냐면은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모세상을 완성을 하고 이제 그 조그만한 망치로 이 모세의 무릎을 톡톡 치면서 왜 말씀을 하시지 못합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을 정도로 진짜 생동감 있게 이게 돌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를 구현을 했대요. 아, 네,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의 옷 주름, 그 다음에 어떤 뭐 팔의 모양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게 돌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참, 조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마치 뭐 실크를 진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부학적인 특성에서 사람의 인체를 굉장히 세심하게 반영해서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조각상이 곧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비드상 이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이게 엄청 커요. 그냥 뭐 요만한 상이 아니에요. 요만한 아, 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게 돼 있는 상이거든요. 네. 근데 밑에서 위로 올려볼 때는 이 황금 비율이 딱 맞게 조각을 해놨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등신 있잖아요. 그쵸? 네. 밑에서 위로 올려볼 때 이렇게 팔등신에 딱 맞춰가지고 이상적인 진짜 너무 잘생긴 꽃미남 다윗이 이렇게 보이게 해놨는데 아, 네. 근데 이거를 이 같은 높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머리가 이만하고 네. 이렇게 돼 있대요. 어, 대두 다윗이래요. 대두 다윗. 그래도
그래도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신경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밑에서 올려다볼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팔등신을 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같은 높이로 가서 그 면적을 보면은 머리가 이만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밑에서 보면 다윗 되게 미남자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같은 높이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표정도 이상하고. 아, 예,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안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감상할 거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감상할 부분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고서 그거를 뭐예요? 가장 최적화한, 이상화한 그런 어떤 배치를 잡아내서 근데 그거를 뭐예요? 돌을 깎아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 예,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각가 중에서 항상 넘버원 하면 미켈란젤로 얘기합니다. 네. 아, 예,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얘기로 이 사람이 말년에 죽을 때 네, 예술에 내가 이렇게 온 힘을 쏟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허무함? 그쵸?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요런 예,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카톨릭 교도입니다. 예, 하여간, 예, 그런 예,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여간 이 세속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은 나중에 허무함, 약간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하여간 그만큼 예술에 진짜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천재적인 재능도 있었고 진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그렸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명성을 날렸고 스페인의 왕실에선 티치아노, 영국 왕실에서는 홀바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홀바인에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홀바인은 기본적으로 초상화 작가예요. 초상화. 네. 옛날에는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그 지체 높은 왕이나 귀족들은 항상 뭐예요? 전속 화가가 됐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네.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다빈치 불러가지고 그 리사 부인이죠. 그쵸? 리사 부인이 맞을 거예요. 그쵸? 네.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다가 완성 못한 거잖아요. 그쵸? 네. 모나리자 뜻 알았었는데 하여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국 왕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바인이 그린 작품 중에 헨리 8세의 초상화도 있어요. 영국 왕. 네. 네. 헨리 8세가 이제 당대 영국에서는 가장 그 왕권이 강한 왕이었거든요. 예, 그 왕의 이제 초상화도 그리는 그런 왕실 전속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헨리 8세가 아내 여러 번 맞은 거 알고 있나요? 나중에 이제 영국사 할 때 나올 텐데 하여간 아내를 굉장히 많이 맞아들여요. 네.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러 이제 아내감을 얻으려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저기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 쪽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더라. 클레브스의 앤인가? 하여간 그 사람이 이 안나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동맹 관계 있으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8세가 홀바인을 파견해서 그럼 초상을 좀 그려와 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네. 홀바인이 앤을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했다고 해요. 아, 네. 평범했다고 하는데 이 평범한 그냥 그대로를 그려서 보내면은 헨리 8세가 100% 퇴짜 놓을 것 같은 거예요. 헨리 네. 8세가 되게 이렇게 그 여성 편력이 좀 심한 왕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그림에 조금 반영시켜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우아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날로 따지면은 뽀샵을 왕창 해서 보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헨리 8세가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합시다 하고 해가지고 결혼을 막 진행을 해서 이제 첫날 밤 치른다고 딱 들어가 봤는데 이건 뭐야. 아,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예, 예, 그냥 아, 나와버리고 뭐라고 둘러댔냐면은 뭐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혼한 아, 게 아니라 결혼을 애초에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고 홀바인 이놈 자식 왕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하면서 네. 예, 쫓아냈답니다. 네. 예, 쫓아냈는데 이제 또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얼마 뒤에 다시 불러들여서 일을 맡겼다는 예, 재밌는 일화가 있는 사람이 홀바인이 돼요. 네. 하여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뭐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예술성을 가미해가지고 표현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주로 일어난 지역이 발흥지가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탈리아냐라고 하게 되면은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거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방과 교역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베네치아 같은 데를 허브로 써가지고 모든 물품들이 퍼져 나갔잖아요. 유럽으로.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선진 문물들을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지역이 이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었던 거예요. 예, 아, 더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화 예술이 생겨나서 퍼져 나갔던 겁니다. 더구나,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했을 때 그리스 발칸반도잖아요. 그쵸? 그리스 네. 발칸반도에서 탈출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이 또 이탈리아예요, 마침.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르네상스 예술 문화가 활짝 꽃피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는 이제 건축 양식이 정립이 되는데 그게 고딕 양식이라고 해요. 네, 고딕 네. 양식은 그 예전처럼 이런 어떤 벽이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창이 있어요, 창이. 예, 아, 창이 네. 있고 거기에 색깔이 핀 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아시죠? 그쵸? 예,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고딕 양식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벽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횡하니까 거기에 프레스코화로 그려보자.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고딕 양식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런 대규모 벽화, 천장화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조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 조각은 여전히 수요가 있죠. 그쵸? 조각은 여전히 수요가 있고 이제 이런 벽화나 천장화가 아니라 책이나 이런 조금 요런 데에다가 장식하는, 그쵸? 예, 그러니까 소규모화 되는 거예요. 장식하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어떤 풍경화나 예술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유통시키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던 거고, 예전처럼 어느 큰 귀족 부호가 있는데, 우리 집이라고 하긴 그렇죠. 하여간 우리 쪽이 뭐가 됐든가 벽이나 천장이 너무 횡해.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를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된 거죠. 예, 미켈란젤로 시대 이후로 서서히. 아, 네. 예, 근데 미켈란젤로 때까지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고딕 양식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런 대규모 벽화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됐고요. 말했던 것처럼 책이나 이런 소규모 그 종이에 그쵸? 캔버스에 이제 그림 그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유화, 그러니까 물감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섞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습기에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네. 수채화하게 되면은 좋긴 한데, 여기에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 지워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름을 섞어가지고 칠하게 되면은 그게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습기 같은 게 침입을 못 해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아, 보존성이 좋아지는 건데, 그 방법을 이제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였는데, 요게 네덜란드 요때쯤에서 처음으로 완성돼서, 우리가 서양 그 그림하면은 기본적으로 유화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동양은 수묵화인데, 서양은 유화잖아요. 그쵸? 예, 그게 요때 이렇게 정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에서 부유한 상인들이 자기 집을 장식할 아름다운 풍경, 그렇죠? 이제 종교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그곳을 자기 주요 무대로 삼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켈란젤로 다빈치 시대만 해도 이제 뭐예요? 이런 대규모 부호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이제 고용하는 거죠. 그쵸?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요 후반기로 가면은 네덜란드 같은 데에서 예술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자기의 작품을 판매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술이 예술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음악에서도 화성학이죠. 화성학하고 대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악 기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대 이제 이후에 바로크 시대라고 있거든요. 네, 바로크 시대에 요 두 개의 기법을 최상위 레벨로 구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흐입니다. 바흐. 아, 예, 그러니까 요때 근데 요 기법이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그런 어떤 그 예술 문화 운동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듣기에도 좋은 거, 그쵸? 좀 더 네. 좋은 거,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연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전엔 관심 안 기울였는데. 예. 네.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가장 최상위급으로 구현했던 사람이 이제 요 한 시대 뒤에 1700년대 이제 바흐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화성학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도미솔 하면 듣기 좋잖아요. 그쵸? 도미솔. 그리고 도파라, 솔시레 이런 것들 같이 누르면은 하모나이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화성학입니다. 네. 대위법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요. 전혀 별개의 노래인 것 같은데 전혀 별개의 노래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은 마치 하나로 조화되는 것처럼 듣기 좋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대위법이에요. 하여간 그 두 개를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게 바흐고요. 그래서 바흐의 푸가 있거든요. 바흐의 푸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화로운 하모니인데 조화로운 하모니가 잘 들어보면은 가락이 한 두 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완벽한 곡을 이뤄내거든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크 시대에 요거 뒷시대입니다. 바흐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변화에 힘입어 나타난 근대적인 합창곡은 많은 이들한테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었죠. 기본 교양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책만 많이 읽는 사람을 이제 르네상스에서 선호한 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통달한 그런 사람을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죠. 네.